그래서 이제 5장은 이 정신 분석이라는 단절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. 그래서 이 5장은 이 프로이트와 분석의 부상에 대해서 다룹니다.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양육가설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그런 양육가설의 창시자 그분이고요. 그래서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 증상을 이 무의식, 억압, 성적 욕망, 어린 시절 경험, 꿈, 방어 기제 같은 경험으로 설명을 했습니다. 해가지고 이 정신 분석은 이 단순한 치료법을 넘어서 이 인간 이해 방식 전체를 바꿔놓았고 대중문화, 교육에까지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. 정신 분석은 이 환자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환자가 말하는 증상 뒤에 숨겨진 의미를 찾고 이 무의식적에 대해서 분석을 하며 그 속에 숨어있는 갈등들을 해석을 하고 이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, 현재 증상을 연결하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방식은 되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게 보이게 됐고, 그래서 이 신경증적 증상을 가진 중상증 환자들은 이 정신 분석이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방법처럼 받아들이게 하면서 되게 널리 쓰이는 그러한 방법이죠. 근데 슈터는 이 정신 분석을 되게 비판적으로 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장 제목의 정신 분석적 중단, 이 정신 분석이란 공백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도 이 정신 분석은 이 슈터가 보기에는 이 정신의학을 생물학적 연구와 실제 중증 정신질환 치료에서 멀어지게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정신 분석이 문화적으로는 성공을 하지만 이 의학적으로는 정신의학을 조금 다른 길로 접어들게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. 그래서 미국 정신의학을 특히 더 보게 되면은 한동안 정신분석이 강한 지위를 차지를 했고 이 정신질환을 이 뇌나 생물학적 질병이라기보다는 이 심리적 갈등과 가족 관계 문제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해져서 이러한 점 때문에 이 정신분석이 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물론 정신분석이 전부 무의미했다는 건 아니고 이 환자의 삶의 이야기, 어린 시절 경험, 이 관계, 동기 등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좋은 영향이지만 이 정신분석이 조현병, 조울증, 중증, 우울증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데 충분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장의 핵심은 이 정신분석이 정신의학의 방향을 크게 바꾸긴 했지만 이 슈터의 관점에서는 과학적 발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판단하려는 거에서 벗어난 시기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6장에서는 대안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실패했던 이 정신분석과 수용소를 대체할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장은 책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막 하는 그런 부분인데 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은 위험하고 비윤리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치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신경매독 환자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발열요법, 인슐린 혼수요법, 메트라졸 경련요법, 전기충격요법, 뇌엽절제술 같은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이 당시 의사들은 이 중증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방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몸에 강한 충격을 주거나 뇌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까지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이 되게 위험해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질병들을 치료하려고 했던 당시에 그러한 노력들, 절박함 등을 강조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수용소에는 수많은 환자가 있었고 이 많은 환자는 관리되지 못해서 만성화가 되어서 이 삶 전체를 병원 안에서 보내야 한다거나 그랬는데
이 정신 분석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중증 환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웠고 이 약물 치료 또한 이 시대에는 막 그렇게 발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뭐 어떤 방법이라도 시도를 해봐야 한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외독 치료처럼 여러 시도를 해보았던 거고 이러한 점에서 되게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당시의 절박함 그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. 그래서 이런 절박함의 결과는 매우 되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치료는 실제 효과가 있었거나 이후 더 안전한 방식으로 발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전기충격요법은 오늘날에도 이 중증 우울증이나 특정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. 근데 이 내엽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이 잘못된 치료 방법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혁신적인 치료로 보여졌지만 최근에는 심각한 윤리적 비판을 받는 것처럼 이 당시에 도입된 치료법들이 되게 다양한 결과를 남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쇼터는 이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단순히 야만적이라고 보지 않고 이 치료들이 왜 등장을 했는지, 당신 정신의학이 얼마나 치료법을 필요로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정신의학이 과학적 근거와 이 윤리적 통제 없이 환자에게 개입할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도 보이는 그러한 챕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정신의학이 수용소와 정신분석만으로는 치료를 할 수 없어서 다양하고도 위험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시도를 했고 이 한계를 넘기 위해서 매우 급진적이고 위험한 치료들을 도입을 했다. 그러한 내용입니다. 이 7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생물학적 정신의학 해서 이 앞에서 이 생물학적으로 봤던 거에 이어서 더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생물학적 정신의학은 이 19세기 후반에 이 뇌질환 모델들이었다면 이 두 번째 생물학적 정신의학은 20세기 중반 이후에 이 정신양리학, 유전학, 신경과학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약물 치료의 등장인데 항정신병약은 이 조현병 환자의 환각과 망상, 심한 흥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 항우울제는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고 리튬은 조울증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면서 이 약물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정신의학이 이 흔히 말하는 일반 의학과 가까워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변화는 수용소의 운명을 바꾸기도 했는데 이 약물로 어느 정도 다양한 질병들을 완화시킬 수가 있어서 많은 환자를 장기간 병원에 가두는 방식이 덜 상용화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탈수용화, 지역사회 정신의학, 외래 중심 치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물론 이 수용화를 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것들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건 아니지만 이 병원 밖으로 나온 환자들이 충분한 그 사회적 지원을 받아서 완전히 치료가 되었다면 좋겠지만 이 사람들이 노숙을 하거나 빈곤에 처하거나 재입원을 하게 된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. 또 이 시기에는 반정신의학 운동도 등장을 했는데 이 반정신의학이 정신질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적 난임이나 통제의 도구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 슈터는 이런 비판이 정신의학의 폭력성과 제도적 문제를 드러내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보면서도 이 정신질환의 생물학적 실제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.
그래서 이 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 정신의학이 다시 뇌와 약물의 언어를 잃게 됐다. 그래서 이 정신질환은 이 갈등이나 가족관계만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, 약물 반응 같은 개념으로 설명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. 근데 이 흐름을 또 슈터는 좋게만은 보는 것은 아닌데, 이 약물은 많은 환자에게 실제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여전히 생물학, 사회적 요인을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봐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이 정신의학을 약물 치료로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 8장에서는 이제 프로이트에서 프로작으로 나눈 것으로 이 제목 그대로 이 정신의학의 중심이 이 과거의 그런 심리를 해석을 하는 것으로부터 이 이 약물 치료, 대중적 정신의학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다루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프로작은 단순한 항우울제가 아니라 이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 되어서 이제 우울증은 더 이상 소수의 중증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현대인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징병으로 의식이 되기 시작했다. 이 정신과 진료는 수용소나 정기 입원의 중심에서 짧은 진료와 약물 처방 중심의 외래 시스템으로 바뀌는 그러한 점, 이 변화를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낙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치료받을 수 있는 의학적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점, 그리고 약물 치료가 실제로 그 고통들을 다 줄여주는 점에서 되게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어디까지가 질병이고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슬픔이나 불안인가. 이 시험 스트레스, 외로움, 삶의 불만 아니면 직장 문제까지 약물로 치료해야 하는가. 이러한 점에서 이 모든 인간의 삶을 다 약물 치료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점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이 제약회사를 언급을 하기도 하는데 이 약물이 정신의학의 중심이 되면서 이 진단, 연구, 치료 방식이 제약산업의 이해관계와 연결될 수도 있다. 그래서 슈터는 이 현대 정신의학이 생물학적 기반을 회복한 것은 중요하게 보지만 동시에 약물 중심 정신의학이 가진 위험도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신분석의 시대를 지나서 생물학과 약물의 시대로 들어오긴 했지만 이것 또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. 그러한 이야기로 끝내고 있습니다.